매년 15%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는 성마기업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소방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 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기계설비 전문 시공 기업입니다. 뛰어난 기계설비 시공 기술력으로 수많은 기업들에게 인정받은 기업.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안전한 기계설비 시공에 앞장서온 기업.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 바로 성마기업 주식회사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앤다큐 NDN 방송입니다. 저희 NDN 방송에서는 다가오는 2018 6.13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모시고 부천시 현안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후보들의 비전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손님으로 김종석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김종석 후보님의 이력을 쭉 보니까 대학 시절에 전남대 총대의원회 의장을 역임을 하셨고, 예. 그리고 전대협 60 학생 그 남북 학생회담 대표도 맡아서 활동을 하셨고, 상당히 이렇게 진보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예, 학생운동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회로 진출을 해서는 월간 말지 기자 생활을 하셨고, 개간 당대비평 편집장, 도서출판 아침이슬 등을 운영을 하셨더군요. 예. 예, 그리고 92년도에 광주 매일 신춘문예에 아버지의 수첩이라는 단편 소설로 등단까지 하셨습니다. 예. 예. 작가로 등단을 하신 건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수첩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남대 국문과를 나왔고요. 4학년 마치면서 제가 세상을 향해서 좀 글을 써도 좋은 건지 좀 신호를 보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방지입니다만은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뭐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갈등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장애의 아버지신데 그때 그 시절에는 새우잡이 배에 가서 장애인들이 막 잡혀가서 한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런 사회 모티브 소설들을 연결해 가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이런 뭐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유력한 힘은 사랑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뭐 이틀 만에 막 열심히 써서 응모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글을 써도 좋나 보다 이렇게 해서 뭐 문사를 꿈꿨으나 문사로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투사하다 정치인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젊은 시절엔 아주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또 소설 작가로도 입문을 하시고 예. 문사로 길을 걸으시다가 2008년쯤인가요? 김상희 국회의원님 보좌관으로 예. 일을 하시면서 갑자기 정계로 입문을 하시게 되셨는데 예. 작가 말고 정계로 입문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출판사 하면서 출판사 과정에서 이제 어렵게 해서 하니까 애가 많이 아팠고요. 좀 중환자실에서 한 60일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세상을 뜻있게 산다고 사는데 얘를 다 죽이게 생겼으니 하느님,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님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제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 그러면 벼락마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털고 강원도 산골로 애들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3년쯤 됐는데 겨울에 강원도 들어갔는데 집에 돈이 5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추운데.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겨서 이제 양기대 그때 지금 시장이셨던 양기대 시장님 선거운동을 도우러 올라왔고요. 거기서 좀 덥다가 2004년에 광주 김동철 의원님 보좌관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17대 국회는 김동철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고요. 이후에 18대 국회 때 이제 또 김상희 의원님실에 면접을 봐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 오늘까지 이제
뭐 10년 넘게 정치권을 발을 들어는 모양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해오시다가 예. 그 경기도 의원까지 되셨습니다. 예. 8대와 9대에 걸쳐서 예. 재선 의원으로 그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제가 그 우리 그 후보님 의정 활동을 살펴보았더니 예. 그 소문난 정책통이다. 또 과찬이시죠. 아주 똑부러진 예산통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셨더군요. 예. 이런 별칭을 얻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약 7년 정도 하니까요. 예산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서담게 그러듯이 이렇게 좀 지켜봐지니까 그런 노하우가 좀 많이 잘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주요 현안들을 또 저는 의회를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에 당시에는 좀 뉴타운 문제가 그렇죠. 해결의 네. 문제였고 또 범안로가 10년 가까이 그렇게 주민들을 고통을 주는데 도지사를 하시고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하셨다라는 도지사께서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고 계셔서 이 문제를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제가 뭐 드립도 좀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책통, 예산통 이런 소리를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과찬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 내용을 제가 좀 더 살펴보았더니 예. 그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 이 과정에서 그 전국 최초로 예. 뉴타운 매몰 비용 지원과 직권 해제 조례를 예. 대표 발의를 해서 예. 뉴타운 문제 해결사다라는 예. 별칭까지 예. 얻으셨고. 그런데 이제 그 애석하게도 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전국에서는 지금 뉴타운 그 재개발 사업으로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부천시만에도 그 오늘 재개발 사업을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도시정비 조례가 예.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예. 현재 진행 중인 그 뉴타운 재개발 사업 예.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지금은 이제 뉴타운은 다 그 지구지정 해제돼서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된 곳은 없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들로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도 그랬습니다만은 국가가 돈이 없어서 실제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일체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이익을 통해서 오히려 도시를 정비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뉴타운 할 때 이건 약탈 경영이다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틀에서는 대규모 개발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주민들 집은 낡으면은 스스로 고치게 살게 하고 대신 주차 문제, 공원 문제, 도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이런 식의 개발로 가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서 개발이 끝나면은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야 되는 이거는 뭐 좋은 의미의 도시 뭐 개발도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도시 재생이 과거에 이제 가장 잘못됐던 것은 뉴타운 하면서 제가 좀 분노했던 것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 한 150억 정도를 뉴타운에 썼어요. 근데 그 돈 중에 실질적인 사업에는 단 한 푼도 안 썼습니다. 150억 다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계획 세우는 데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거기 매몰 비용을 지용한 조례를 70%까지 할 수 있게 만들면서요. 그러면서 한 그 이후로 우리 부천에 약 100억 원 정도가 도로부터 내려왔을 겁니다. 이걸 해제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도 전체로 한 150억 정도가 뉴타운 매몰 비용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 지금도 그 뉴타운 개발의 후유증이 남아서요. 찬성하고 반대하신 분들 간의 법적 다툼, 재산권 압류 이래 나오셔가지고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인 모든 것은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켜놓는 이런 괴물 같은 정책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현재 경기도만 보더라도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그 뉴타운 사업이 완전히 다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고양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뉴타운 지구들이 예. 그대로 그 존속이 되고 예. 있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뭐 상당한 부분 그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뉴타운 사업들은 정리가 됐는데. 예, 예. 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그 해제된 구역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대통령 공약으로 예.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마다 예. 주민들의 반응은 그 페인트 칠이나 그 하고 예. 벽 하나 그리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폄훼를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해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주민들께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청난 지원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시면은 또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은 내가 고치고, 자,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골목에 뭐 담장을 허문 비용은 도와 또는 시가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공원 좀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삶의 변화된 요건들만 부분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대단히 지역을 싹 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만 있으면은,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는데, 우리 그 부천 같은 경우는 경인선 1호선이 지나면서 다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높기 때문에 기본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가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돈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는 지금 뉴타운 지구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광명이나 지금 고향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은 그렇게 사업을 민간이 해가지고 자체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못 하는 건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방법이 저는 좀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 지역을 광범위하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컨대 거점으로 뭐 역곡 3동 동사무소가 대동제를 하면서 없어지면 그 자리에 조금 뭐 복합 건물을 올려서 1층부터 10층은 주변 예전에 그 낙후된 원도심 지역 분들이 이용할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걸 넣어주고, 뭐 위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면 충분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 거점별로 주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도시재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의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주민들의 삶의 환경들을 바꿔 나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점차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소규모로 개선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층을 더하게 안전검사 등등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들어주게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 철거, 그 다음에 전면 다시 건축이 아닌 부분 보완 쪽으로 해 나가면서 네. 좀 이것들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천시장으로 도연장을 내미셨는데, 예. 시장 후보로서 예. 지난 8년간의 김만수 시장에 대한 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면과 예. 부정적인 면을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은 시장님께서 워낙 순발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시정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들을 그냥 전광석화처럼 축축축축 해내시는 측면들이 있으신 것들은 대응 자체가 빨리빨리 하시면서 하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즉각 개선된 측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측면은 이제 그 김하연 시장께서는 사실 그 뉴타운 때문에 한 3년을 거의 임기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그게 다 묶여 있어서 사실상 8년이 아니라 5년 임기하셨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갈등도 많았고 그러는데 이제 중동 특별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소통하시면서 상대당 의원들도 설득하고 시민단체들도 설득해가지고 부천의 50년 100년이 결정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협치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동 개발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큰 대형 점포 들어오는 것들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미 그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판례들이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진하시다가 중단된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반면에 또 그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부족했죠.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 현안 중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참 많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뜨거운 감자를 잘못 만졌다가 혹시 손을 대지는 않을까 해서 그 몸조심, 입조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문제입니다. 그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저는 대장동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초로 도의원이 재선이 되자마자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좀 그 부천시 공직자들 등등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천시를 저는 생태도시로 만들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면적이라든가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고 서울의 인접한 도시로서 도시의 기능을, 도시 생활을 가장 좀 편하게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도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 이렇게 부천시가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부천시가 올해 시흥시의 인구가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처음으로 예산이 400억 원이 시흥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의 청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라든가 시야공단 쪽에서 월급을 100만 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 젊은이들이 안 간답니다. 출퇴근이 힘들고 뭐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젊은이들을 탓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부천에서 먹고 살 거리들, 단일 직장을 마련해 줘야만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장동 벌판을 다 공단으로 개발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부천에는 지금 속사만 하더라도 중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아서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대장동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일부 만들고 또 어디 집저가 된 이런 아파트형 공장들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있는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 있으시는 업체들이 자기의 형평에 맞게 옮겨가고 그 지역을 상업적으로나 이렇게 풀어주면은 민간에서 알아서 다 도시 정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는 처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시 정비들도 해 나가고 청년들을 4차 산업에 저는 메카가 부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자형으로 이제 철도망이 완성되지요. 초고속 통신망 등등과 공항도 가깝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만화 등등을 포함을 해서 이게 혁명적으로 4차 산업으로 이어진다면 부천이야말로 젊은이들이 일하기 한 천국이 될 테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의 환경이 훼손될 소지는 있지만 대장동의 일부라도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도시를 순환적으로 선순환되게 개발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대장동 벌판을 다 훼손해서 하지 않는 최소한의 친환경적인 사용 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부천의 활력, 이 동력을 거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조정은 해야 된다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후보님의 생각은 어쨌든 좀 개발 쪽에 무게를 예.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천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녹지 공간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구 팽창 정책에 기반한 이런 개발 정책보다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더 계속 개발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시대 변화 또 그리고 부천시의 생태 환경을 생각할 때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정치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정치는 51%만 제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49%는 상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해서 제 생각이 교정될 수도 있는 거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정치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대장동 벌판이 부천의 허파로서의 정말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흙을 갖다 토사를 부어놓고 해서 사실상 그린빌트로서의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수치들을 봐가지고 정말 부천 시민이 살아나가는 허파로서의 기능들을 대장동 벌판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면 당연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키는 게 네. 맞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우리 부천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지혜가 제대로 모아질 때까지는 사업을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이 돼서도 제 임기 때 안 되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그 기회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들이 이제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소통하고 경청하고 해서 현명한 방법을 좀 내오는 것들을 네. 시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나 또 이 생태 환경의 문제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예.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할 거냐 이런 예. 문제일 텐데요. 또 우리 김용숙 후보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의 어떤 고집, 철학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다양한 사회의 어떤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예. 또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하게 검증하고 예. 또 생태 환경에 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능과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다는 예.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예. 점검하는 성격의 질문인데요. 어제였었던가요? 3월 15일 예. 경기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꿨습니다. 예. 고양시와 남양주시였었죠. 맞습니다. 예. 이것을 두고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방자치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역행한 것이다. 예. 자유한국당이 앞에서 끌고 예. 민주당이 설명시 편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예. 지방자치가 자치다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예.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재헌의회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됐는데요. 70년 동안 헌법이 수차례 바뀌었는데 바뀐 글씨는 는자 하나 바뀌었습니다. 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없이 지방자치를 하자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낙후된 제도를 지금 무늬만 지방자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재정권도 없고 예산의 독립권도 없고 국가가 예산 쓰라가고 남는 게 있으면 그대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예산은 주지 않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게 해놓은 게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가주기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특색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 사무가 46,000개가 되는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무가 그 중에 7대3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한 구시대적인 방법의 낡은 옷을 저희는 지금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4인 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 좀 송구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그러면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좀 늘려주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비례대표들을 10%가 아니라 15% 정도 늘려주자 하면은 투표를 해서 늘려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하고 또 10%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4인 선거구제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4인 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도 맞지만은 역으로는 어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 하면은요, 그 선거구는 2개 읍의 전체 총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그 15만 명의 지역구의 도의원 1명하고 시의원 전체가 4명이 다 15만 명이 지역 구민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5명, 그러려면은 도의원 5명을 뽑고 말지. 그래서 주민이 대표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그렇게 뽑아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그래서 반씩 나눠서 규모를 좀 줄여줘야만이 시의원들이 원활한 것을 한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저희 이제 지방에다가 권한은 안 주고 맡기다 보니까 지방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4인 선거구가 없어진 건데요. 그 대신 3인 선거구제도 많이 존치가 돼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3인 선거구면은 소수 정당도 열심히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3인 정당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쉽지만은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는 개헌을 통해서 지방의 제도 자체를 바꿔줘야지 4인 선거구냐 아니냐 이 미시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것만 가지고 정쟁을 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대폭적인 권한을 주고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주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해서 소수정당들이 갈 수 있게 법과 개혁입법을 통해서 뒷받침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은 소수정당들이 좀 이제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같이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 어깨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예. 뭐 소수정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꼭 정당에 적을 두지 않은 분들이라도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사실은 그 지역 정당, 예 맞습니다, 지역 당 상당 맞습니다. 수 이렇게 지방의회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을 대변하는 뭐 이런 구조로 지방자치가 변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거대 정당 그 두 곳에서 독식을 하는 이런 선거 제도는 좀 하루 빨리 바뀌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의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개헌과 개혁 입법들을 통해서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조그만 4인 선거구를 가지고 몇 개를 하냐 안 하냐라고 저희 지방의회한테 나무라지 마시고 국회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보장할 수 있게 거기서 합의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석 의원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시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시민 여러분께 포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은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노후된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제 활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 산업, 경제 모든 부분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다시 활력을 찾아야 됩니다.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재생을 시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라는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보좌관 7년, 도의회 6년 동안 부처를 어떻게 다시 날게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종석 후보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꾼은 누구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저희 NDN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의 유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여기 메뉴부터 3개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2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면을 뽑고 직접 뽑은 메밀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물로 삼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서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지금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자가지면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활짝 피운 메밀로 빨리